안녕하세요. 산산노웅의 그 춘추시대의 공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지금 귀를 쫑긋이 하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54세에 재상과 대사고, 그러니까 최고 재판관을 같이 이제 겸임을 하면서 그 요서를 퍼뜨리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대부 소정묘의 목을 딱 쳐가지고서는 국문 밖에 이렇게 걸어놓고서는 전 국민들한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그냥 바른 정치를 펴도록 노정공한테 건의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노정공도 이 공자의 말을 잘 다 들어요. 그런데 제 나라에서 이때 이제 그 미인들 80명하고 준마 120마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노정공이 열심히 정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노정공은 또 이제 여튼 이런 데로 좀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미인들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자의 말을 딱 듣고서는 멀리합니다. 왔으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받긴 받았는데 그 궁을 따로 줘가지고서는 멀리 했었는데, 요게 조금 이제 우리 정치가 잘 되고 나라가 좀 아주 그냥 기틀이 잘 잡히니까 노정공은 살살 활약으로 적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요 공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서는 한 1년 정도 되니까 공자하고 면담도 안 합니다. 공자한테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힘이 차츰차츰 빠지는 거예요. 간신들이 붙으니까 노정공한테 간신들이 붙어가지고 이 활락을 같이 아주 미인들 데려다 놓고 즐기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마차 이 시합이 아주 그냥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준마 120마리니까 이걸 대부들한테 딱 나눠가지고 그 시합하는 거 가서 구경하고, 또 이제 그 미인들 막 그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서 술로 다 맨날 잔치하고. 그런데 백성들은 이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3일도 안 돼서 저 밑에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류층에서 아주 바르게 정치를 하면서 바르게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저 밑에 사람들까지도 다 똑같이 그렇게 바르게 생활을 하는데, 위에 상류층에서 흐트러지면, 생활 자체가 흐트러지면은 그 밑에까지 전달되는데 3일도 안 돼요. 다 이렇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제 그 노정공을 만나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가지고서는 노정공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 왕궁 앞에서 다음에 오십시오. 지금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가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실망을 하고서는 이 노정공하고 같이 정치를 못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재상 자리를 내놓고 여튼 내 정치, 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군주가 없을까 하고서는 이제 그 외유를 떠나요. 제자들하고 같이. 이게 이제 한 14년 정도 외유를 떠납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서는 공자가 오는 것을 적극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주나라 초기부터 한 500년이 흘러왔는데 이 기득층에서는 자기 재산이나 권력을 내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도 다 껄끄러운 점이 좀 있거든요, 조금씩은. 그러니까 공자가 와서 만약에 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누구의 목이 달아날지 모른다. 각 나라에서는 그 소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정묘가 아주 잘못해가지고 목을 쳤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서는 딱 대부들이 결집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공자가 와서 유세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지만은 그 이상은 허용을 안 합니다. 그 왕한테 이제 막 그 압력을 넣으면서, 그리고서는 그 왕비한테도 만약에 공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 미녀 80명하고 제 나라에서 노나라에 줬던 것처럼 미녀 80명하고 준마 120마리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 왕은 그 미녀들한테 속 빠져가지고 왕비궁에는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도 그 소문은 들어서 알아요. 노나라에서 이렇게 그 정치가 바르게 되려고 했었는데 그 제 나라에서 미녀 80명하고 준마 120마리가 와서 노정공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노나라가 지금 정치가 엉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공자가 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런 전례를 밟게 될 거다. 이게 소문이 소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각 나라에서 그 대부들을 딱 결집하고 왕비까지 한편이 돼가지고 여튼 공자가 와서 유세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지만은 그 이상은 대왕한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도 공자가 와서 유세를 하면은 옳은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 왕들도 공자가 노나라에서 막 정공한테 이빠른 소리를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권력을 주면은 나라는 잘 돌아갈 테지만은 나한테 이빠른 소리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피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왕들도 이제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보다도. 그런데 이제 공자는 백성들이 우선이에요. 공자는. 그리고서는 교육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교화시켜야 된다. 그걸 그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군주들도 다 옳은 얘기로 알아는 듣지만은 이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요. 그때는 춘추시대니까. 춘추시대에는 여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복속을 시키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군대가 필요한데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걸 성장을 시켜서 나라를 부강해 가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공자의 그 사상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각 나라마다 갈 때마다 여튼 하시를 당합니다. 그 대부들한테서 친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나라 거의 다 와서 이제 쏘락비를 맞고 추녀 밑에 있는데 그 농부, 그 은자죠. 은자, 이름 없는 은자 농부한테서 상갓집 개와 같다. 이야기를 듣고서는 딱 한 방을 맞고서는 고향으로 옵니다. 그때까지가 이제 한 14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게 고향에 와서 이제 그동안에 학식도 있고 옛날 옛것을 많이 연구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편찬을 해요.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자가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춘추. 춘추는 이제 원래 추나 추동, 이거의 준말인데 그 춘추는 노나라 그 역사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나라 700년서부터 그 기원전 700년서부터 250년까지 역사서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 12명의 왕이 그 행했던 일, 그러니까 1000명을 어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노나라 역사를 기록한 그 편년체예요. 이 춘추가. 그러니까 추나추동의 준말이면서 우리도 그 60년대, 그 70년대에는 어른들을 만났을 때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나이를 그러니까 1년씩 이렇게 따질 적에 춘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자가 이 지은 춘추로다가니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그 무신이죠, 무성.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문무이성을 따져요. 그러니까 문에는 공자, 그 공자가 이제 그 문성이고
무성은 관우. 관우가 이제 무성이에요. 그런데 관우는 이 춘추 책을 이 양피지로 돼가지고서는 양피지가 너덜너덜할 때까지 그 관운장이 공자가 진 이 춘추에 대해서 계속 읽으면서, 그리고서는 이 관우는 의리의 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문에는 공자, 무에는 관우입니다. 그런데 관우는 항시 이 춘추책을 손에서 놓질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쪽 손에는 청룡오늘도, 한쪽 손에는 춘추. 아주 그냥 이상적인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 관우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관우가 이제 그 관포지교의 주인공 관중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선조가 관중이에요. 그러니까 관중이를 닮으려고 엄청 그 어렸을 때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우가 이제 그 하동군 해연 사람인데, 거기에는 그 염전이, 큰 염전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소금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염상이 그 관리를 이렇게 겸임하면서 관리들을 이렇게 또 같이 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렴주구를 무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리사욕을 막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우가 17살 때 이 염상을 한 번 때렸는데 죽었어요. 머리가 박살나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와서 어디 왔느냐면 이제 탁현 누상촌 옆에 그 관가장에, 그러니까 관씨들이 모여 사는 그 집성촌, 거기에 이제 그 일가 친척 최고 부자한테 와가지고서는 춘추책을 이제 많이 읽고 했었으니까 낮에는 서당을 열어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고, 밤에는 그 바깥 마당에서 젊은이들한테 무술을 가리켰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그 관우하고 유비하고 장비하고 셋이 이제 이렇게 만나는 계기가 돼가지고, 관우가 유비의 동생, 그러니까 두 번째 동생이 되는 거죠. 장비는 세 번째고, 그 1, 2, 3번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면서 관우가 이제 거기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황건적을 물리치고, 유비가 이제 서주를 다스릴 때 가족들을, 그러니까 유비 가족들을 보호하면서 합의해서 태수로 있으면서 합의를 지키고 있었는데 조조한테 패합니다. 그래서 유비는 원소한테 도망가고, 이 관우는 끝까지 그 대항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조조한테 이제 항복을 하게 돼요. 유비의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내놓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뭐냐면은 합의 성안에 있는 뭐 사람들이나 군인이나 누구든지 한 명한테도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조조한테 이제 조건이. 그리고 두 번째에는 내가 그 유비의 생사 소식을 알게 되면은 한시라도 유비한테 간다. 그 세 번째 조건은 내가 항복하는 것은 조조한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 그 황제한테 항복하는 것이다. 이게 세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우가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걸으니까 조조가 고민을 하다가 그 옆에 참모들한테서 이제 그 조언을 듣고서는 그 허락을 해요. 어쨌거나 뭐 그 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합의 성내에 있는 사람 누구한테도 그 우애를 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우를 그 허창으로 데려와서 그 유리안치를 시켜놓으면서 딴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신을 못하게 이렇게 딱 가둬놓으면은 유비가 어디 있는지 나중에 우리가 먼저 알 거다. 그러면 지금 유비가 가 있을 만한 곳은 원소한테 가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원소하고 싸우게 되면은
관우가 이쪽에 있다가니 원수한테 갈 수는 없을 거다. 그리고 유비가 만약에 죽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한 나라의 승상인데 그 한 황제한테 항복하는 것이 승상한테 항복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허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같이 이제 관우하고 조조하고 같이 이제 허창으로 왔는데 조조가 5일 대연에 그러니까 5일에 한 번씩 큰 잔치를 열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우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3일 소연 3일에 한 번씩은 꼭 조조가 이렇게 그 부장들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관우를 또 이제 초청을 해요. 하여튼에 5일 대연에 3일 소연을 계속 핑계를 대가지고 건수를 만들어서 관우를 4편을 만들라고. 그 조조는 이렇게 이제 그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서는 의리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아주 좋아해요. 조조의 성격이. 그래서 이제 관우를 첫눈에 이제 막 그 반했으니까 황건적 칠 때 식구로 제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때 이제 관우한테 반했으니까 그 마음이 조조가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아요. 관우를 좋아하는 마음이. 그런데 이제 관우는 어쨌거나 그 항복은 했지만은 조조하고는 거리를 둡니다. 왜 그러냐면 유비의 생사를 알으면 유비한테 가려고. 그리고서는 저녁이면은 꼭 이게 춘추책을 꺼내놓고서는 이걸 봐요. 춘추책을 아주 그냥 사람들이 불적이는 아주 인기인이죠. 무력이 쓸 뿐더러 춘추를 꺼내놓고서는 이걸 딱 보고 있으니까 그 조조의 무장들도 관우한테 아주 그냥 탄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왕이 이제 가장 그 관우를 좋아했는데 서왕도 이제 막 아주 무력이 쓴 그 장수죠. 조조 맹장이죠. 조조 중에. 그런데 이제 매일 와서 관우하고 같이 가서 운동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관우한테 이제 반해가지고 의형제를 맺읍시다. 이제 서왕이. 그러니까 관우가 그래요. 의형제를 맺는 것도 좋은데 우리 형님 유비 형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튼 유비한테 그렇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그러니까 조조도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관우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저렇게 의리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그 장수들도 관우와 같이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위에 사람들 생각은 다 이제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본인을 위해서 저렇게 그냥 관우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조조가 이제 관우한테 더 잘해줘요. 이제 한 번은 관우가 이제 거기 이제 5일 대연에 참석을 하러 오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갖고서는 조조가 이제 물어봅니다. 관공 어떻게 이렇게 잔치에 좀 늦습니까? 그러니까 관우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몸이 크고 무겁고 이래가지고 내 타고 다니는 말이 나를 이렇게 태우고 다니기에는 좀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늦어가지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그 여포가 타고 다니던 족토마를 가져와라. 그래갖고서는 족토마를 그 자리에서 관우한테 내립니다. 장수들 다 이렇게 잔치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 보는 뒤에서. 그러니까 이 족토마를 아주 그냥 조조가 아껴가지고 누구한테도 안 주던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끼던 말인데 관우한테 딱 줍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그냥 큰 절을 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지금까지 관우가 이렇게 자기한테 큰 절까지 하면서 기뻐한 적은 없었거든요. 막 미인도 내리고 황금 그리고 보물 내렸는데도 관우는 기뻐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는데 적토마를 딱 받고 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관공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내린 것도 많고 뭐 잔치에도 이렇게 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뻐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는데 촉토마를 받고서는 이렇게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관우의 이야기가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와서 와 있는 거지만은 우리 형님 유비의 생사 소식을 알게 되면은 나는 바로 떠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이 촉토마는 천리마라고 하니까 하루에 천리를 가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는 내가 가게 되면은 금방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조의 안색이 싹 변해요.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 내색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조조의 부하들도 안색이 싹 변합니다. 지금 이렇게 잘해줬는데 유비가 얼마나 관우한테 잘해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군이 조조가 해주는 거 이상으로 해줬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그 의리를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관우가 의리의 화신이에요. 그리고서는 항시 이거 춘추책을 가지고 다니니까 거기 조조의 무장들도 관우를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 무장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그 힘은 셌지만은 그 지장들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관우는 항시 이 춘추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문무이성을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편에서 관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